프랑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만의 규칙을 따르며 남들과 섞이거나 모두가 하는 대로 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점은 프랑스의 군대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프랑스 군대는 항상 예측할 수 없고 다소 독특한 행동으로 유명했으며 그 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프랑스 군대는 여러 면에서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게 약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프랑스 군대가 그렇게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군대는 빠르게 가장 두렵고 강력한 군대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말이죠. 실제로 프랑스가 그렇게 흥미롭고 독특한 동맹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측 불가능함과 많은 나토 동맹국들의 규범과 기준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군대의 평범하지 않은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볼 텐데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웨인 부대, 흔히 레지옹이라고 불리는 이 부대는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구성된 세계에서 유일한 전개 군사 부대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레지옹에는 약 140개국이 대표되어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온 최고의 훈련을 받은 정예병사들이 모두 프랑스 국기를 위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비시민권자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부대가 있지만 프랑스 웨인 부대는 독보적입니다. 이 부대는 이런 종류의 부대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주목받는 사례이며 차드, 코트디부아르, 말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펼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군사 부대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정예 부대 명성 때문에 웨인 부대는 프랑스 지상군 중 가장 먼저 분쟁 지역에 도착해 전선에서 사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대는 파리가 다소 복잡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투입하기에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프랑스 군사 체계의 중요한 톱니바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만의 세계적 수준의 전개 부대를 자랑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태어난 나라가 아님에도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프랑스 웨인 부대는 프랑스가 군사력을 국경 밖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대부분 자체 개발과 생산, 국내 우수성에 집중하는 프랑스 군사교리와 뚜렷이 대조됩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군사 강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자국에서 설계한 장비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무기, 탄약, 차량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반면 파리는 가능한 한 많은 프랑스산 장비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며 유행을 거스르거나 동맹국들의 사례를 무시하는 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무기, 차량, 그리고 기타 자산을 우선시할지 결정할 때 예를 들어 제규어를 들 수 있습니다. 엥긴 브린데 데 레코네상스 에드 콤bat 제규어는 프랑스의 새 회사가 설계하고 개발한 육륜 장갑 전투 차량입니다. KNDS 프랑스, 아르키스, 구 르노 트럭스, 그리고 탈레스가 참여했으며 이 차량은 2022년에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 10년 넘게 개발되었습니다. 2035년까지 총 300대가 배치될 예정이며 각 차량의 가격은 약 600만 유로 또는 700만 유로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은 중형 장갑 정찰 차량 범주에 속하는데 이 범주는 다른 많은 국가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군용 차량 종류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수년 전 이런 차량을 없앴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앞으로 몇 년간 제규어 차량을 정찰과 차단 임무에 모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찰 임무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부대보다 먼저 차량을 파견해 위치를 정찰하고 적의 위치나 자산을 탐색하며 정보를 수집해 지휘부에 보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편 차단 임무는 제규어와 같은 특수 장비를 대규모 부대에 바로 앞이나 측면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임무의 목적은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보호하거나 심지어 적의 주의를 분산시켜 적군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며 그 사이에 아군의 나머지 부대가 더 전략적인 위치를 점령해 적을 섬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규어가 빠르고 강력하며 공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프랑스는 그렇게 제규어를 만들었습니다. 500마력의 군용화된 볼보 D11 6기통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한 각 제규어는 최고 시속 90km,
즉 56마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규어는 탱크나 다른 많은 장갑차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최대 800km, 즉 500마일의 작전 방향을 자랑하는데 이는 평균적인 탱크보다 약 200마일 더 깁니다. 이 차량들이 궤도 대신 바퀴를 장착해 빠르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를 주행할 때는 약간의 불리함이 있습니다. 프랑스 지휘관들은 이 점을 알기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제규어 차량을 비포장에 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제규어 차량에는 40mm 망원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40 케이스 텔레스코프드 캐논, 즉 40mm 케이스 망원 무장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아케론 MP 미사일 4발도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산 사거리 5km, 약 3마일의 발사 후 망각형 대전차 유도 미사일입니다. 주요 무장 외에도 제규어에는 T3 호넷 S 원격 조종 무기, 스테이션과 7.62mm 기관총이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지역에서 작전할 때 차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80mm 연막탄 14발을 발사할 수 있는 게일릭자가 방호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규어의 뛰어난 생존성은 나토 표준 Standardization Agreement 4569 레벨 4 장갑 덕분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듈식 장갑 키트도 제공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돼 탱크는 아니지만 기존 보병 전투 차량이나 병력 수송 차량과는 다른 차량이 탄생했습니다. 제규어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잘 보호되면서도 동시에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역에 진입하고 이탈할 수 있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적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바퀴 달린 차량을 꾸준히 생산하고 배치해 온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과거 여러 번 이 접근 방식의 이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걸프전 동안 프랑스는 닭의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12,500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며 이 부대는 미국 제18 공수군단의 좌측 측면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라크 내 약 150km 떨어진 알살만 공군기지를 점령했습니다. 공세는 1991년 2월 24일 오전 7시에 시작되어 다음날 공군기지가 점령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또한 이라크의 제45 기계화 보병사단을 섬멸했으며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단 2명만 전사하고 장비 손실도 경미했습니다. 이 작전은 전쟁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전 중 하나였으며 다른 연합군이 아직 전투 준비와 다음 단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며칠, 몇 주 만에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최단 시간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기동성 높은 장갑 차량들, 즉 베이큘 드 라번 블린데 장갑 병력 수송차, AMX-10 리코네선스 캐논 차륜형 전투 차량, 이 리코네선스 캐논 90 정찰차 덕분이었습니다. 자규하는 이 세 가지 차량 모두를 대체할 예정이며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전력으로 입증된 부대에 차세대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중형 장갑 차량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단점과 약점이 있죠. 드론이 많은 환경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드론은 현재 군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드론 군집과 미사일 일제 사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무인 항공기가 전쟁에서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은 드론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형태의 분쟁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는 미국 다음으로 나토에서 두 번째로 활발히 전투에 참여하며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리, 시리아, 차드와 같은 국가들에서 프랑스군은 수많은 경우에 대테러 및 반란 진압 임무를 수행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파리는 한때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평화 유지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임무들은 유연성을 요구하며 종종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하는 전장 상황과 결코 안정적이지 않은 전선을 동반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속도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진격의 어려움을 겪지만 프랑스는 기동성과 민첩성을 중시하는 지상군 덕분에 항상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리에서 프랑스군은 세르발 작전 오퍼레이션 서블으로 말리 중심부로 진격하던 이슬람 무장 세력을 축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말리 북부 지역에서부터 말이죠. 다시 한번 AMX-10 리커네선스 캐논
웨이, 이 리코네선스 캐논 같은 신속한 정찰 차량의 도움을 받아서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천 마일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상군이었다면 더 오래 걸렸고 그 사이 말리, 정부의 붕괴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평균보다 더 민첩한 장갑차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프랑스 전차도 국제적인 전차들에 비해 추가적인 기동성을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비정통성을 보여주는 예로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전차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1980년대에 설계되어 1992년 실전 배치되었고 AMX-30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차는 프랑스 육군의 장단점을 모두 상징합니다. 이 전차는 1990-2008년에 860대 생산됐으며 절반가량이 아랍에미리트로 수출됐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총 약 406대가 남아있으며 이 중 222대가 운용 중이고 184대는 보관 중입니다. 각 전차의 길이는 32피트 9.87m 이상이고 폭은 거의 12피트 3.6m, 높이는 8피트 2.53m 이상입니다. 내부에는 지휘관, 포수, 운전수 등 3명이 탑승할 공간이 있습니다. 무게는 변형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무거운 르클레르 전차는 약 63톤에 달합니다. 이 전차들은 또한 매우 비싸며 한 대당 약 7,700만 유로, 즉 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전차들이 처음 만들어졌던 냉전 시대에는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우선 이 전차들은 거의 전적으로 프랑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즉, 궤도와 장갑 등 거의 모든 부품이 프랑스에서 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주력 전차들과 매우 다릅니다. 대부분은 엔진, 차체,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각각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클레르의 설계는 매우 야심찼습니다. 프랑스는 전차의 명중률, 사거리, 화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위해 프랑스 팀들은 세계 최초의 완전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자동 표적 추적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다른 나토 전차보다 우수한 열상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이지만 다소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한 자동 장전 장치도 탑재되어 있었으며 CN1206 또는 모델 F1 스무스보어 120mm, 전차포 12.7mm 동축, M272 기관총, 그리고 7.62mm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거나 강력하거나 첨단은 아니며 수년간 파리의 목적을 잘 수행해왔습니다. 디시 또한 이 전차는 프랑스가 기존 르클레르 전차를 차세대 르클레르 XLS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계획에 이상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업그레이드에는 원격 조종 포탑 기관포, 추가 모듈식 장갑 패키지, 후방 케이지 장갑, 그리고 최첨단 전자 네트워크, 아키텍처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프랑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군사적 사고방식을 상징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 역할을 해냅니다. 이 전차는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규어 및 프랑스 무기고의 다른 전력들과 마찬가지로 파리에게는 조금은 색다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나토 동맹 내에서 운용 중인 많은 다른 주력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하고 차별화된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대부분의 나라보다 적을 기습하고 예상을 뒤엎으며 지휘관을 혼란스럽게 할 방법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독일의 러파르트, 이 전차,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그런 특정 전차들을 상대하고 파괴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만 운용한다는 점을 보면 르클레르 전차는 다소 미지수에 가깝고 기술적 재원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전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군사 장비들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 곡사포는 출시 당시 판도를 바꾼 혁신적인 무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무기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에서 사용됐죠. 모술 전투, 바구즈 전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사용됐습니다. 155mm 52 구경장 자주포로서 3952 구경의 나토 표준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세자르 자주포는 빠른 재배치와 거의 비할 데 없는 기동성을 위해 6/6 또는 8/8 트럭 샤이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율무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동되며
확장 사거리 전포탄 Extended Range Full Bore 탄약을 사용해 최대 25마일, 즉 40km 떨어진 표적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로켓 추진탄이나 스마트 탄약을 사용해 최대 34마일, 즉 55km 떨어진 곳까지도 사격할 수 있습니다. 세자르가 가능했던 건 프랑스 특유의 독립적 사고방식 덕분입니다. 우선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무겁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을 때 프랑스는 과감하게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의 엔지니어들은 당시 존재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멀리 사격하고 더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곡사포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했고 그 결과가 세자루였습니다. 프랑스의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교리가 실제로 구현된 빛나는 예신 세자르는 바로 그 교리와 프랑스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에서 탄생한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혁신이 생겼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부터 자국 육군을 그 어느 때보다 현대화하려는 스콜피온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제규어와 그리핀 같은 새로운 차량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중앙 집중식 정보 시스템으로 통합해 전장 기동성, 네트워킹, 통신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 향상시켜 신속한 대응으로 유명한 프랑스 육군에 더 큰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빠른 장갑차와 고성능 자주포를 넘어 아마도 프랑스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은 약 29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무장일 것입니다. 파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다른 핵 보유국과는 매우 다르게 이 무기를 세 가지 뚜렷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첫째로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 같은 핵 보유국들이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같은 비핵 회원국들과 핵탄두를 공유하는 나토 협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프랑스는 항상 자국의 모든 핵무기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주요 핵 보유국들과 달리 프랑스는 상호 확증 파괴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대신 엄격한 충분성 정책을 따릅니다. 많은 나라들은 적이 먼저 핵무기를 쓸 때만 핵무기를 발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프랑스는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 등 적군을 전멸시킬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전략적으로 제한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지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프랑스를 주요 위협으로 만들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프랑스 영토를 침공하거나 주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프랑스가 적에게 핵 경고 사격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프랑스가 위협을 느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군이 프랑스 국경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면 프랑스는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거나 외교와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는 자신을 방어하고 적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소용이지만 위험한 전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군대의 다른 많은 요소들처럼 정말로 독특한 체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프랑스를 미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이 주저할 때도 항상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질문한다는 점을 여러 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혁신, 대담한 실험, 한계를 넘는 공학이 결합되어 프랑스는 길을 막는 어떤 적에게도 가장 치명적인 적수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은 프랑스 군사 혁신과 그 영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점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파리가 키예프 지원을 위해 세계 최고 전투기 100대 제공을 약속한 결정 과정을 다룹니다. 프랑스 군사 역사와 발전 과정을 더 알고 싶다면 이 나라가 세계 주요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다룬 회고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시시거리 니무서산 네오데이모 하노모. 프랑스는 규모는 작지만 러시아, 중국과 맞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통찰력 있는 분석, 심층 평가, 그리고 전 세계 최신 군사 뉴스 보도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